자, 하나, 둘, 셋.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4주차 시험 봤고요. 자, 오늘은 좀 못 보던 거 몇 개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시험에 이런 생소한 것들이 한 10문제 정도는 나와요. 10문제 정도. 그럼 그것 때문에 당황해갖고 알고 있던 것도 못 맞추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5주차 시험에서는 좀 생소한 것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그냥 우리 여태까지 배워갖고 공부했던 내용들 맞출 수 있는 거, 그것만 확실하게 맞히시면 되고요. 자, 1번부터 하나씩 쭉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자, 주민의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에 관해서 옳은 것은, 그러면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수 없고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자,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4가지입니다. 기지, 구, 입. 그래서 기반설,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이 4가지 주민이 제한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용도지구. 자, 1번에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해서 제한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 자, 우리 대법원 동의받을 때 국공유지 제외입니다. 이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것은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할 때, 그때만 국공유지가 포함이 되고요. 자, 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아니고, 용도지구는 3분의 2,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갖고 제한하고요. 그래서 기반설을 제한할 때만 5분의 4, 지구 단위 계획, 용도지구는 다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아직 동의요건 안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 시험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한할 때는 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입니다. 기반설만 5분의 4. 이번에 용도지역의 건물, 극악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그 용도지역은 절대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아니고 용도지구입니다. 자,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자, 이것도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용도지구도 건축 제한, 지구 단위 계획도 건축 제한. 그래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뭘로 대신할 수 있는 거냐?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자, 그것도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요약집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약집 16페이지 그 제한사항. 주민의 위반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 박스에 보면은 3번 그 용도지구의 지정이나 변경. 가로 1번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맨날 우리가 그거만 봤는데 그 밑에 가로 2번 뭐죠? 용도지구 중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즉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달라고 제한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것도 지구 단위 계획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이게 재작년에 그냥 한 문제였어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제한할 수 없다 해서 틀리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할 수 있는데, 자, 대상 지역의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미만입니다. 1만 이상 3만 미만.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요거 제한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딱 3개입니다.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딱 요 3개 지역에서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주세요. 제한할 수가 있고요. 4번이 맞고. 그래서 5번, 4번의 경우 지정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자연녹지 지역이 50% 이상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 이 계획관리 지역이 전체 면적 50%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저번 주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요거 제한하기 위한 요건 오늘 물어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6페이지 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요거 제한하기 위한 요건 딱 물어볼 차례니까 그 3가지 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 중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50% 이상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용도지구니까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갖고 제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2번 보겠습니다. 도시공관리계획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공관리계획. 이 도시공관리계획만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면
절차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경미한 사항일 때는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지방 의견 청취, 협의하고 심의 다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경미한 사항이다라고 할 때는 오근세축. 자, 이렇게 4개만 맨날 봤는데요. 자, 5% 미만 시설 부지의 변경, 그리고 근소한 위치 변경, 세부설의 변경, 그리고 축자는 도시지역의 축소, 이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 이것만 봤는데요. 그 3번,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이 자연공원, 국립공원 같은 거죠. 그다음에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농림지역으로 결정한다. 자, 여기 들렸죠?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농지하고 임야입니다. 농지하고 임야. 그래서 농지, 농업진흥지역, 임야를 보전산지.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거고요. 그럼 자연공원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이거는 무슨 지역이냐?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 목적, 자수, 해생, 상문수, 자연환경, 수자원, 해양,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한다. 이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공원구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기초조사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뭐 생소하지만 얼마든지 우리 따져볼 수 있죠. 그래서 공원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할 때, 그럼 농림지역으로 결정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할 때 이때도 평면상 생략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요약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약집에 있는 게 다가 아니죠. 그래서 4번, 5번 뭐 면적 10% 이내의 변경 다 맞습니다. 이제 경면사항이 우리 기본서부에는 거의 2바닥 됩니다. 2바닥. 엄청나게 많은데 맨날 오근세축 그거 4개만 딱 정리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4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에 관해서 틀린 것에 그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건축 규제합니다. 용도지역의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건축하도록 규제하고요. 자,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합니다.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것, 조례가 정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체계로 쭉 건축 제한을 규정하고요. 나중에서 1번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또 저층주택이라고 할 때는 4층 이하입니다. 그래서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할 수 있다. 이 원칙인데요. 근데 또 예외가 있긴 있죠. 가로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자, 얘들을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그래요. 도시형 생활주택.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이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갖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할 수 있는 특례를 줍니다. 그때만큼은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예외를 줘요.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는 4층 이하인데 이런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5층까지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 그 다음 이번에 유통상업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할 수 없다. 맞아요.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은 시장바닥, 도매지역이니까 제일 시끄러운 동네, 집 짓고 살 수 있는 생활권이 아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이 다 금지입니다. 그러면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 유통상업지역하고 전용공업지역, 유통상업, 전용공업. 여기서는 주택이 금지인데 다음에 전용공업지역에서는 기숙사는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물 건축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은 다 4층 이하. 그리고 4층을 초과하는 것은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런 데 4층 이하니까 다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저번 주에도 봤고요. 그 다음에 4번의 농공단지에서는 산업 집적 활성화에 집적되고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법의 건축 제한에 따르게 됩니다. 산업입지법. 농공단지도 3주 연장 보고 있고요. 저는 27페이지 업무입니다. 27페이지. 그래서 중간에 그 밖에 건물의 용도 제한, 그 아파트, 저번 주에 아파트 하면서 4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도 그래서 한번 봤고요. 그 밑에 건축 제한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농공단지. 농공단지는 얘는 산업단지라도 도시적으로 의제가 안 돼요. 도시지역이 아니니까 저 비도시라도 공장 짓고 할 수 있게끔 다 특례를 준다. 그래서 농공단지는
산업입지법의 건축 제한에 따르도록 하고요. 건폐율은 70, 용적률 150, 특례로 갑니다. 그래서 산업입지법. 자, 법률의 이름이 틀렸죠. 그다음 5번에 농림지역이라도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일 때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도 건축 제한의 특례. 두 번째 농림지역에서 세 가지 구역의 특례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도 공원구역일 때는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일 때는 수도법, 문화재 천연기념물일 때는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용도구역이요. 얘는 수산자원관리법에 각각 건축 제한에 따른다. 이 건축 제한의 특례들 쭉 물어봤고요. 그 다음 44번 보겠습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별로 중요한 것들 건폐율, 용적률 두 개 합쳐갖고 물어봤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 그래서 주거지역 전일준 5, 6, 7 근데 3종만 50% 빠꾸 한다.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300 맞습니다. 3종이니까 300 그래서 주거지역 1종 전용 주거 100 시작해갖고 3종 일반 주거까지 50씩.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그래서 1번 바로 정답. 그다음 이번에 준주거지역. 이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이 아니고 70, 5, 6, 7. 바로 틀렸죠.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350%로 안 돼요. 준주거는 500. 준주거지역 5글자 500. 자, 이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건폐율이 틀렸죠. 80이 아니고 70. 그래서 상업지역은 근, 유, 일, 중, 7, 8, 8, 9. 그래서 70. 근데 용적률은 맞죠. 900. 그래서 근자에서 구자 딱 찾아갖고 900. 그래서 상업지역은 근린상업 900지역이었고 중심상업지역까지 200씩 쭉 더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공업지역. 이 공업지역은 저은용 일반 중공업 다 건폐율은 70. 70% 맞죠. 그런데 전용공업지역의 용적률은 400이 아니고 300. 3종 일반 주거 300. 그대로 갖고 왔고 전용공업지역은 300. 그래서 전용공업 300, 350, 400. 공업지역도 그냥 50씩 쭉 더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생산녹지.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 다 건폐율은 20%입니다. 그래서 5, 6, 7에 7, 8, 8, 9 다시 7이. 그 다음에 생산 녹지 지역의 용적률이 틀렸어요. 80%가 아니고 100. 그래서 녹지 지역 중에서 용적률 80%만 주는 것은 보전 녹지.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 유일하게 용적률 80%밖에 안 주는 게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다 100입니다. 그 다음 비도시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만 40, 100. 나머지는 다 20, 80. 그래서 비도시 지역은 뭐 계획 관리 지역만 정리하면 끝나죠. 그 다음 45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용도지구의 종류와 세분의 연결이 틀린 것을 우리 용도지구는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정해서 용도지역을 보완해 준다라고 하고요. 저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데 주로 이제 건축을 규제하죠. 그 용도지구가 법에서 9개, 경고, 방방, 보치, 개특법 그 중에서 요 5개, 요거는 다시 대통령령에서 세분이 되죠.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일반이 아니고 특화. 자시, 특 세 가지로 세분이 됩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자연경관보, 시가지경관지구는 시가지경관보. 근데 특화경관지구 얘는 특별한 경관을 보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경관하면은 그 두 가지 있죠. 수변 그리고 문화재. 수변 물가 주변 또는 문화재 주변에 특별한 경치를 보한다. 그다음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하고요. 시가지하고 자연. 자,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물이나 인구가 밀집한 시가지에서 건축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합니다. 그다음 자연 방제지구가 해안가, 하천가 또는 급경사주 주변에서 아예 건축을 못하게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고요. 그다음 보호지구 일정한 지역을 보호하는데 보호지구는 세 가지 역, 중, 생. 역중생, 역사문화, 환경, 중요설물, 생태계.
그래서 특히 요 세 개씩 세분되는 거, 경관지구 그리고 보호지구,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그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는 이름대로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합니다. 지역, 경주지역 자체를 보호하자. 그다음 중요설물 보호지구, 얘는 중요한 설물을 보호하죠. 중요한 설물 5개, 항만, 공안, 공용, 교정, 군사시설 5가지 중요한 설물을 보호하고요. 생태계 보호지구. 그다음 취락지구는 취락을 정비, 살기 좋은 마을로 재개발시켜주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하고요. 자연 취락지구는 녹지하고 비도시, 녹관농자, 녹지나 저 비도시 지역의 자연 취락을 정비. 집단 취락지구는 집,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을 정비합니다. 그다음 개발진흥지구는 일정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자. 그래서 일정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정하고요. 5개. 주, 산, 관, 복, 특. 주산, 관, 복, 특. 특히 특정개발진흥지구. 얘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하자 하는 것을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래서 1번 바로 정답. 46번.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에 관해서 틀린 것은 그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용도지구에서는 주로 건축을 규제해요. 건물의 높이, 구조, 외관. 이런 개별적인 건축 제한하는데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 조례로 지자체가 알아서 건물의 외관 이런 것들 규제해라. 조례로 정하고요. 이 조례 이름을 도시군 계획 조례라고 그러죠. 그래서 좀 전에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조례입니다. 조례로 정한다. 근데 이 조례가 아닌 게 또 4개가 있어요. 고자, 집계. 그래서 고도지구, 자연취락, 집단취락, 개발진흥지구 요 4개는 조례가 아닙니다. 그럼 1번에 고도지구. 이 첫 번째 왜죠?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정하는 높이에 초과하는 건물 건축할 수 없다. 이거는 저번 주에도 우리 봤는데요. 그러니까 고도지구는 공항 주변 같은데 일률적으로 높은 건물 못 지게 최고 높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하고요. 그래서 고도지구 그냥 고도지구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높이도 딱 결정해갖고 지정합니다. 그럼 40m 고도지구 지정이 됐다. 자, 여기서는 40m 초과하는 건물 건축할 수 없는데 이 높이를 뭘로 정한 거냐?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정하는 높이에 초과해서 건축할 수 없다. 첫 번째 왜. 근데 두 번째 생태계 보호지구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물에 한해서 건축할 수 있다. 그럼 조례가 정하는 건물에 한해서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은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건축 제한을 뭘로 정한다? 조례. 맞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보호지구는 보호자, 집계, 예외가 아니니까 원칙, 조례로 건축 제한을 정하게 되죠. 그 다음 3번. 자연취락지구. 이 자연취락지구는 녹지나 비도시의 자연취락을 정비하고요. 이 자연취락지구의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을 해요. 자연취락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게 9개, 조례가 정할 수 있는 게 15개. 합쳐갖고 24개. 24개만 깔끔하게 외워주면 되죠. 그래서 33페이지 가보시면 맨 밑에 자연취락지구 0이 대통령령. 대통령령에서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 거 9개, 조례가 정한 건축할 수 있는 게 9개가 아니죠. 15번, 15개. 그래서 그거 갖고 작년에도 한 문제, 25일 때도 한 문제, 2번이나 기출인데요. 그럼 4층 이하에서 동식물 관련설을 건축할 수 있다. 자, 동식물 관련설 건축할 수 있는 거 6번에 나오죠. 동식물 관련설 맞습니다. 그래서 4층 이하에서 동식물 관련설 건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의 특정용도 제한지구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에 위반해서 건물 건축할 수 없다. 자, 이거 틀렸죠? 그래서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고자 집계 예외가 아니니까 원칙대로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규정하고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에 위반해서 건물 건축할 수 없다. 이 계획의 건축 제한을 받는 것은 개발진흥지구. 비도시라도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으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지구 단위 계획이 없으면 개발 계획에 맞게 건축해라. 이런 계획의 건축 제한 받는 것은
개발진흥지구가 되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4번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에 위반해서 건물 건축할 수 없다. 고자 집계. 그다음 5번으로 합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 장례설은 건축할 수 없다. 자, 이게 29회 때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죠. 그러면 복합용도지구는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 제한을 완화해 준다. 그래서 딱 3개 용도지역에서만 지정할 수가 있죠.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 관리죠. 저번 주에는 그거 봤고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34페이지고 밑에. 자, 복합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먼저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당연히 되고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것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6개는 또 제외요. 6개. 그 중에서 6번 장례시설. 그게 29회 때 정답.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는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것도 건축할 수 있는데 장례시설은 안 된다. 또 밑에 그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는 준공업 지역에서 허용되는 것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만 아파트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는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당연히 되고 4개 더 허용을 해주죠. 뭐 이종근생, 판매설, 숙박설, 위락설 이런 4가지 더 건축할 수 있게끔 건축 제한을 완화해 줍니다. 그 다음에 47번.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틀린 것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용도구역입니다. 근데 얘는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개발하기 위해서 입지규제, 건축규제를 최소 다 풀어갖고 집중적으로 개발, 이 도시 정비, 재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 개발하기 위해서 지어는 용도구역이다라고 하고요. 일단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37페이지 가보세요. 박스에 종래 이제 5개는 맨 똑같은 거죠. 그래서 1번에 도심이나 부도심의 생활권의 중심적, 또 철도의 역사, 서울 역사 뒷동네 집중적으로 정비. 그 다음에 3개 이상 환승역, 트리플 역세권 반경 1km 이내. 그리고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아니고 공업지역에서 정비가 시급한 것. 그리고 5번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적. 그 5개는 종래에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적. 거기 3개가 더 추가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 대통령령에서 추가된 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가 아니고 도시첨단산업단지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두 번째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세 번째가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점. 그 3개가 더 추가되었고 특히 이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게 29회 때는 정답이었죠. 이게 정답.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돼서 아니다 그랬는데 올해 또 추가되었고 이제 29회 때 기출문제는 정답 없으며 그래서 이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점. 이것도 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다음 48번으로 하겠습니다. 48번. 공동구에 관해서 옳은 것은 이 공동구는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큰 터널을 얘기하고요. 200만 제곱미터 초과죠. 1번 100만 제곱미터 아니고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청 이전 신도시 이런 신도시 개념에서 개발 사업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200만 초과할 때 이게 작년에 그냥 한 문제였어요. 공동구. 저 41페이지 가보세요. 4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공동구 설치 대상. 자,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박스 1번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다 신도시 개념. 그리고 그 이번에 경제자유구역도 있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번에 정비구역, 구도시 재개발. 4번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도청 이전 신도시하고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는 아파트 단지 개발.
그래서 그거 갖고 그냥 그대로 작년에 또 대통령령 그 두 개 다 물어봤죠. 그래서 밑에 산업단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작년에 정답이 일반 산업단지였어요. 일반 산업단지는 공동구 설치하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하거나 구도시 재개발 그리고 아파트 단지 개발 200만 초과할 때 시행자 의무적으로 공동구 설치하고요. 그다음 이번에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행자가 전부 부담한다. 시행자가 전부 부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치 비용은 사업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 나중에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의 시설물을 수용해서 공동구를 사용할 자들, 점용 예정자하고 함께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3번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이 점용 공사 기간 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구 설치한 목적은 공동구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지역에서 얼마를 공동구에 수용해야 된다. 맞고요. 그래서 42페이지 바로 2번 공동구 설치한 목적 공동구의 수용. 그래서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들 다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돼요. 그중에서 전선, 통신선, 수도관 얘들은 의무적으로 수용. 그런데 가스관, 하수도관 이 두 개는 심의 거쳐갖고 임의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동구 조명 예정자들은 조명 공사 기간 내 의무적으로 공동구의 시설물을 수용해야 된다. 맞고요. 그다음 4번에 공동구 관리. 공동구는 설치도 중요한데 관리도 중요해요. 이 공동구는 누가 관리해요? 이거는 특광시장 군수, 특광자원수가 따로 관리합니다. 일반적인 도시군계획설은 특광시군 조례로 정해서 관리하는데 공동구는 조례가 아니고 특광시장 군수가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근데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 관리자가 부담한다. 관리자가 돈 내는 게 아니고요. 공동구 관리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들이 함께 부담합니다. 즉 공동구 점용하는 자들이 뿜빠이 한다 그러죠. 뿜빠이에서 관리 비용 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42페이지 맨 밑에 관리 비용은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공동구 관리자가 정해주게 되죠. 그래서 공동구 점용하는 자들이 함께 부담. 그래서 설치 비용하고 관리 비용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설치 비용은 사업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함께 부담하되 관리 비용은 관리자와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관리 비용은 점용하는 자들이 다 내도록 합니다. 그 다음 5번 공동관리자는 공동구 관리에 드는 비용을 분할해서 납부하게 할 수 없다. 아니고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두 개로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로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49번으로 하겠습니다. 49번. 우리 국토법에서 실효나 해제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우리 국토법의 실효 또는 해제 사유 이게 총 6번 나요. 6번. 6개가 있어갖고 딱 1, 2, 3, 4 물어보기 좋고요. 항상 실효나 해제는 그날이 아니고 다음날 실효 또는 해제가 됩니다. 1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호실부터 3년 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호시 되지 않으면 즉 3년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안 하면 다음날 실효가 됩니다. 이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가 되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실효사유 하나 더 있죠. 5년. 자, 이거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한 날부터 5년 내 개발에 착수 안 하면 다음날 지구단위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서만 3년, 5년 실효사유 2개 있으니까 구분하고요. 그 다음 이번에 장기 밀집행 시설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실부터 5년 내 공치법에 따른 재결 신청 안 하면 이때는 다음날 실시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좀 신경 써갖고 보시라고 그랬죠. 자, 우리 장기 미집행이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시설 결정호실부터 10년 후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시행자. 일단 전제 조건이 장기 미집행 시행자죠. 자, 47페이지 가보세요. 47페이지 밑에 실시계획 실효. 그래서 장기 미집행 시설사업 시행자, 즉
10년 후에 실시 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시행자가 그 실시 계획 고실부터 5년 내 공치법에 따른 재결 신청 안 한다. 그럼 재결 신청 뭐 하려고요? 수용하기 위해서. 또 5년이 지날 때까지 재결 신청 안 한다. 이 말은 수용해서 공사 안 한다. 그 얘기니까 그 5년이 지난 다음 날 실시 계획이 실효. 실시 계획을 실효시킨다. 이 말은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확정. 그래서 얘도 지정론에 신설되었고 아직 안 물어보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단독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논점이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3번 했는데 3번 또 해줘보니까 광역계획권 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을 때, 자 얘는 실효나 해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실효되고 해제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광역계획권 정하고 3년이 지날 때까지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서 승인 신청 안 해요. 그러면 지정한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자가 직접 수립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면은 시도지사가 3년 내 수립해갖고 승인 신청. 근데 시도지사 3년 내 승인 신청 안 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 또 도에서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자. 그럼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런데 도지사가 지정했는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 군수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실효나 해제하고 관계가 없다. 그다음 4번 시설 결정 호실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다음날 시설 결정이 실효. 맞습니다. 20년 다 늙어 죽은 다음에. 그래서 20년 내 사업 안 하면 다음날 실효가 되고요. 그 다음 5번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고실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 안 하면 다음날 해제가 됩니다. 다음날 해제. 그래서 우리 공법 통틀어 갖고 계획의 수립 기간이 제일 짧은 게 이게요. 기반설 설치 계획은 3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년. 제일 짧습니다. 이유는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것입니다. 집중. 그래서 2년, 3년 지나도 다 늦어버린다.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도 수립. 그 다음 50번으로 합니다. 자, 50.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에 관해서 옳은 것은 일단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 얘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저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은 시설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다. 택도 없어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나 시설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은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도시개발 채권. 그럼 시설 채권 얘는 매수 청구에서 나오는 거죠. 저 53페이지 가보세요. 53페이지. 거기다 매수 대금. 그럼 장기 비집행 시설부지 10년 내 사업 안 하고 있을 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내 땅을 사주세요. 매수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무자는 매수해주는 가격이 매수해줄 때 원칙은 현금 지급합니다. 현금 지급. 다만 매수자가 지자체일 때는 예외적으로 채권,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가 있고요. 그때 발행할 수 있는 게 시설 채권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자가 지자체일 때만 발행. 그래서 지방공사는 절대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지자체, 국가 안 됩니다. 지방공사 안 됩니다. 오직 지자체일 때만 시설 채권 발행해서 지급할 수가 있고요. 그럼 지자체가 시설 채권 발행할 수 있는 사유가 두 가지 있죠. 그 박스 1번. 토지 소유자 원할 때. 근데 원하는 경우는 없다고 그랬어요. 연찰 주겠다는데 채권 받으면 그 자리에 손해보는 거니까 원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는 것. 부재지주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가 있고요. 그럼 4번의 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 등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으면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습니다. 그럼 매수자가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지방채라고 그래요. 지방채. 그럼 지방채는 적용 법률이 지방재정법.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맞고요. 자, 이 지방재정법 요거하고 구분할게요. 그럼 전체적인 매수 가격 절차는 공치법.
전체적인 매수 가격이나 절차는 공지법을 준용하는데 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그다음 5번은 시설 채권의 사용 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발행자가 정한다. 다 틀렸어요. 그럼 시설 채권의 사용 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매수 청구도 10년 내 사업 안 했을 때 이때 발행하는 시설 채권도 10년짜리 채권.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 발행자가 정하는 게 아니고 특광시군 조례로. 그다음 51번.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같은 것끼리 짝져진 것은 얘는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산정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 누가 내는 거예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 여자들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해서 돈을 내죠. 그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산정 관련해서 건물별로 기반시설이 필요한 정도를 수치로 정해놓은 거고요. 이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건물의 용도 29개 용도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29개 용도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 그냥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29개. 일단 못 외우니까 최소 넘버 1, 2, 3 일단 정리한다고 그랬죠. 넘버 1 위락설. 위락설이 넘버 1 2.1. 얘가 제일 높은 건데 숙박설하고 같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숙박설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넘버 2가 관광휴게설. 관광휴게설 1.9. 그럼 얘가 넘버 2라고 그랬는데 문화집회설하고 같을 이유가 없죠. 문화집회설은 1.4. 그 다음에 넘버 3가 이종근생 1.6. 그래서 1종은생, 2종은생 다르다고 그랬어요. 1종은생은 1.3. 그래서 1.3, 1.6. 그럼 넘버 1, 2, 3. 이거 말아도 3개가 그냥 제껴지니까 둘 중에서 하나죠. 그럼 이 중에서 의료설과 교육연구설의 기반설 유발 개수는 같다. 이게 27회 때 기출문제 정답이죠. 의료설은 0.9, 교육연구설은 0.7.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인데 주택도 좀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0.7. 연무설도 0.7.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보여도 넘버 1, 2, 3 그리고 적어도 1, 2, 3, 4 그 4개는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0.7, 1종근생 1.3, 2종근생 1.6 그거만 알아도 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52번으로 하겠습니다. 52번. 성장관리 계획에 관해서 틀린 것은 성장관리 계획 얘는 저번 주에도 봤듯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걸 파악하는 게 역시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장관리 계획 얘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했을 때 허가권자는 성장관리 계획에 맞아야 허가를 내준다.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 녹지나 비도시에 난개발을 방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허가권자가 별도로 수립하는 계획. 그래서 저번 주에도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다. 틀린다 그랬죠?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고 그냥 따로 수립하는 허가의 기준이 되는 계획이다. 그러면 성장관리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일단 성장관리계획 구역. 자, 요거부터 정하고요.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녹관농자, 녹지하고 비도시. 절대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저 녹지나 비도시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고요. 그럼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 수립해요.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 땡.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게 아니고 득광시장 군수 허가권자가 수립합니다. 허가의 기준이니까 당연히 허가권자가 수립하고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이든 성장관리계획이든 다 허가권자, 특광자원수. 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오는 거니까 허가권자, 특광자원수가 다 권한자가 되죠. 그다음 3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 의견 듣고요.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돼요. 그럼 주민의 의견 청취, 공고 열람의 방법으로 듣습니다. 여기서 공고 열람 며칠 이상? 14일 이상.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거 그냥 공고 열람 14일 이상 공람시켜갖고 주민 의견 들어요. 근데 지방의 의견 청취, 지방에는 며칠 내 의견 제시해요?
얘는 또 60일. 60일 내 의견 제시. 이게 또 독특해요. 일반적으로는 지방회는 30일 내 의견 제시하는데 얘는 또 60일 내 의견 제시. 그다음 4번 성장관리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정비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도 한 번 수립 끝 아니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래서 우리 공법 통틀어 갖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 딱 5개 있다고 그랬죠. 기본자 들어가는 거. 도시군 기본, 정비 기본, 리모델링 기본계획. 그리고 관리자 들어가는 거. 도시군 관리, 성장관리계획. 그래서 딱 5개만. 그다음 5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물의 용도 변경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돼야 된다. 맞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무조건 뭐에 맞게 개발하는 거냐? 성장관리계획.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의 통제하에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겠다. 대신 이 계획에 맞게 개발할 때는 인센티브 줍니다. 특히 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 수립했으면 건폐율하고 용적률 1.25배 완화해서 건폐율 50, 용적률 125%까지 행위 제한을 완화해주는 특례를 또 주는 거죠. 그다음 53번 도시개발법.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냐? 그러면 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시도나 대도시에 걸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는데요. 그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자를 정해주는 게 아니고 직접 지정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요 국토부 장관도 직접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뒷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여기 딱 이제 국토부 장관이 등장. 협의가 안 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자를 정해준다 그러면 틀려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해서 국가가 개발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발 사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직접 국토부 장관이 지정. 그래서 우리나라는 1기, 2기, 3기 신도시 다 국가가 개발하니까 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죠. 그 다음 미음번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개발이 필요할 때 이게 재작년 30회 때는 정답. 지진 나고 한 도시가 붕괴가 됐다. 신속하게 개발이 필요하면 바로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개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개는 항상 밑밥으로 깔아주는 거고 논점은 2개라고 그러죠.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 이게 맨날 나오는 논점. 또는 니은번 시군 구청장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 시군구청장은 절대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은 누구한테? 시도지사. 시도지사에게 개발구역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요청. 그러면 국토부 장관의 요청은 누가요? 장관이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런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 그리고 장관이 요청할 때는 면적 필요 없어요. 10만이 됐든 뭐 만이 됐든 면적에 관계없이 장관이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1번 지방공사의 사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 관련해서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 그럼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 지방공사의 사장은 제안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은 공공기관 또는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 국가계획 관련해서 제안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공공기관하고 지방공사하고는 전혀 별개요. 공공기관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토지주택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대표적으로 서울의 SH. 그 LH하고 SH는 전혀 별개의 공기업입니다. 전혀 별개. 그래서 지방공사는 절대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하고 그럴 수 있는 주체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77페이지 잡으세요. 77페이지.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지정 사유 항상 그 박스에 2번하고 3번 그 2개가 논점. 그래서 3번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이 30만 이상. 그래서 이 지방공사는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도 할 수 없고 국토부 장관한테 제안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지정사유에서
지방공사 나왔다. 그럼 무조건 틀립니다. 지방공사는 국토부 장관의 지정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그 공공기관 한 두 페이지 넘겨보세요. 81페이지. 맨 밑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에서 그 공공시행자, 그 2번 공공기관 그거 얘기하죠. 토, 수, 농, 관, 철, 매 대표적으로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3번 출연기관은 철제, 철도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호자들만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만 국토부 장관에게 30만 이상 제한하고요. 4번 지방공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